15년 동안 내 두 발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내 지혜가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장애인 새끼야.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여기서 굶어 죽든 말든 내 맘대로 해. 아내는 내연남의 팔짱을 낀 채 비포장도로 너머로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500억 자산을 챙겨서 말이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지혜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만나 서로의 전부가 되어주자고 맹세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진우의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때 진우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우를 붙잡아준 것은 지혜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걷지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지혜는 매일 아침 진우의 다리를 마사지했고 욕창이 생길까봐 밤잠을 설쳐가며 진우의 몸을 돌렸습니다. 진우는 그런 지혜가 너무나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IT 기업 넥스트라인의 성장은 모두 지혜의 내조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우는 지혜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게. 나중에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이 회사를 지켜줘. 진우는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지혜에게 위임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사양하는 척했지만 진우는 강제로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지혜는 진우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내가 꼭 당신을 다시 걷게 해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진우는 지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약을 매일 성실히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몸이 더 나른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며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 할까? 지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건 재활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증상이래. 내가 처방받아온 약이니까 믿고 먹어. 진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가져온 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그 약이 재활을 돕는 약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독약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는 진우가 잠든 사이 민석과 은밀한 통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인감이랑 명예 변경 서류 다 끝났거든. 그 인간은 이제 빈 껍데기야.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잠결에 그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지만 꿈일 것이라 치부하며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진우의 몸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진우는 자신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혜가 주는 약을 며칠간 몰래 먹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혜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움직였어. 내 발가락이. 하지만 진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웃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지혜는 진우 앞에서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조신하고 차분한 모습만 보였죠. 그런데 지금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천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진우는 휠체어를 아주 천천히 소리내지 않고 문틈으로 굴렸습니다. 민석 씨, 정말 웃기지 않아? 그 인간은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한테 고맙다고 울더라니까. 거실 소파에는 지혜와 낯선 남자가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라고 불린 남자는 진우의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박민석이었습니다. 진우가 형동생하며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민석이 지혜의 허리를 감싸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누님, 이제 슬슬 마무리하죠.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 서류 다 검토 끝났습니다. 이제 진우 형님은 정신병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기만 하면 돼요. 지혜는 민석의 볼에 입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징그러운 휠체어 바퀴 소리도 이제 지긋지긋해. 매일 밤 냄새나는 몸 닦아주는 척하는 것도 죽고 싶을 만큼 싫었다고.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15년간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내, 그리고 믿었던 후배가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뺏으려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화를 내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봤자 자신은 하반신 마비 환자일 뿐이고 이미 모든 권한은 지혜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혜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며 화장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잠든 밤마다 남몰래 다리 근육을 단술했습니다. 피가 나도록 다리를 꼬집고 벽을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증오는 절망보다 강했습니다. 진우는 지혜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지혜가 여보, 오늘 약 먹었어? 라고 물으면 진우는 해맑게 웃으며 그럼 당신이 준 건데 당연히 먹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진우를 보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여보 착하다. 얼른 나아야지. 진우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지혜야. 내가 얼른 나아서 너희가 만든 그 가짜 천국을 불지옥으로 만들어줄게. 진우는 민석과 지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취를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진우의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도 비밀리에 파악해 나갔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맛있는 법이라는 것을 진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민석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혜는 진우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를 위조하기 위해 매수된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의사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척 연기하며 지혜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보, 저기 벽에서 벌레가 나와. 무서워, 지혜야. 지혜는 의사를 보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사고 후유증으로 치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요. 전문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지혜가 의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네는 장면을 소형 카메라로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완전히 방심하여 진우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할 때, 그때가 바로 반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는 진우를 휠체어에 태우고 차에 실었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공기 좋은 곳으로 산책 가는 거야? 진우의 물음에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공기 좋고 사람 손길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줄게. 거기서 평생 쉬어. 차는 한참을 달려 깊은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다 무너져가는 낡은 폐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사방은 자풀이 우거졌고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민석이 진우를 휠체어째로 거칠게 끌어내려 폐가 마당에 팽개쳤습니다. 형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누님이 형님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별장입니다. 민석의 비아냥에 진우는 벌벌 떠는 연기를 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무서워. 집에 가자, 응?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진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여기에 지장 찍어. 그럼 최소한의 식량은 주기적으로 보내줄 테니까. 안 찍으면 여기서 그냥 굶겨 죽일 거야. 여긴 핸드폰 신호도 안 잡히는 곳인 거 알지?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찍었습니다. 지혜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함께했던 세월은 한낱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민석 씨, 가자. 냄새나서 더는 못 있겠어. 지혜와 민석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흙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쥐새끼들이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확신의 웃음이 섞인 포효였습니다. 지혜가 떠나고 폐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마당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쓰레기야. 죽지도 못하고 여기서 썩어가길 바랄게.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우는 팔의 힘을 이용해 휠체어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더니 천천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드디어 혼자군. 진우는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혜 몰래 재활에 매진했던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이곳이 버려진 집인 줄 알았겠지만 진우는 이미 일주일 전 신복인 김 기사를 통해 이곳을 개조해 두었습니다. 겉모습만 폐가일 뿐 지하실에는 최첨단 컴퓨터 설비와 위성, 인터넷 장비, 그리고 수개월치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전원을 켜자 지혜와 민석의 일거수일투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혜의 가방과 차, 그리고 민석의 사무실에 미리 심어둔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가진 500억. 그게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했니? 진우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혜가 가로챈 재산 중 400억 원은 진우가 미리 설계해둔 페이퍼 컴퍼니의 부실 채권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 돈을 쓰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거액의 횡령범이자 배임죄로 엮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지혜가 가로챈 주식들은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 당분간 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진우는 김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시작해. 우선 박민석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부터 동결시키고 국세청에 제보자 명의로 자료 넘겨. 전화기 너머에서 김 기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사모님. 아니, 이지혜 씨는 지금 박민석과 승전 축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진우는 모니터 속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석과 춤을 추며 진우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도 그 샴페인이 내 인생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까. 진우는 패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식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와 민석이 서로를 물어뜯고 가장 처참한 바닥까지 추락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진우가 산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거라 확신하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인감으로 회사 법인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민석과 함께 최고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복에 취해 있을 때 진우의 그림자는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폐가에서 완벽한 건강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며 다리 근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IT 전문가답게 지혜의 모든 금융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오늘 산 가방이 3천만 원짜리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국세청이 아주 궁금해할 거야. 진우는 지혜가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을 횡령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혜가 진우를 강제로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민석의 차에는 진우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진우는 민석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혜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 조작된 사진과 함께 지혜가 민석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지혜를 믿고 공범이 되었는데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석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지혜 씨, 당신 나 몰래 따로 챙기는 돈 있어? 이 장부 뭐야? 지혜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민석 씨,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는데?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지하실에서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신자들의 결말은 항상 이렇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 진우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지혜에게 한 통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성진우 대표의 실종 신고 및 재산관리인 지정, 무효 소송. 지혜는 경악했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진우가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당장 사람들을 시켜 폐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폐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만 덩그러니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다리 병신이 어디로 간 거야? 지혜의 비명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휠체어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여기 있어. 이제 내 차례야.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와 민석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어가고 있어야 할 진우의 흔적이 나타나자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미쳐갔습니다. 지혜는 민석이 진우를 빼돌렸다고 생각했고 민석은 지혜가 진우와 짜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었습니다.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압류시키고 그녀가 가로챈 부동산이 사실은 이중 매매된 물건임을 폭로했습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500억 자산가에서 수백억 대의 사기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보, 진우 씨, 제발 나타나서 설명 좀 해줘. 지혜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사관들의 출석 요구서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휠체어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 다리가 어떻게? 진우는 지혜에게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매일 버린 약들 말이야. 그거 내가 안 먹고 다 모아뒀어. 그리고 내가 내 연남이랑 나를 비웃던 그날부터 나는 이미 걷고 있었지. 지혜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지혜가 폐가에서 진우를 유기하며 폭언을 퍼붓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 이미 검찰에 제출했어. 살인미수와 유기죄. 그리고 내가 횡령한 회사 자금 400억에 대한 증거까지 전부 다. 지혜는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진우는 지혜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사랑? 15년간의 내 헌신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건 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돈에 미친 괴물이지.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 역시 이미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압송되는 중이었습니다. 민석은 지혜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혜, 이 독한 년아, 내가 다 시킨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고 승리를 자축하던 연인들은 이제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와 민석의 재판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남편을 유기하고 재산을 가로챈 비정한 아내의 이야기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진우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휠체어 없이 당당하게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지혜는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진우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 진우는 판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지혜는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산속 폐가에 버렸고 제가 굶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돈뿐이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혜가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까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혜는 징역 20년, 민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진우에게 환수되었습니다. 지혜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진우,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돈 내놔. 내 500억 내놓으라고. 그녀는 끝까지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측은함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우는 지혜와 민석이 계약했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혜의 가족들이 진우의 돈으로 누리고 있던 모든 혜택을 끊어버렸습니다. 지혜의 부모님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유학 중이던 동생들은 학비가 끊겨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진우는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창살과 서로를 향한 끝없는 저주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지혜가 갇힌 교도소로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우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다시 그 산속 폐가를 찾았습니다. 잡초는 여전히 무성했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진우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시켜 폐가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기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만드세요.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요. 폐가가 있던 자리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무장의 산책로와 재활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진우는 그곳의 이름을 지혜의 숲이 아닌 진실의 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넥스트 라인의 경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회사는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김 기사는 이제 실장이 되어 진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은 장애인 운동선수 후원 행사입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진우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영치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구걸이었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지혜야, 감옥 안에서 평생 내가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살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야.